지금부터 2020년 5월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이주일 한국은행 총재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간담회도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온라인 생중계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금일 통화정책 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주일 총재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발표했듯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75%에서 0.50%로 인하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세계 경제의 움직임을 주요 국별로 보면 미국, 유로지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대부분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하였습니다. 다만 중국 경제는 내수 부진이 완화되고 수출이 증가로 전환하는 등 1, 4분기의 충격에서 다소나마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의 적극적인 통화재정정책 운용과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에 힘입어 주가가 상승하고 국채 금리와 환율이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세계 경제와 마찬가지로 국내 실물 경제도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설비 투자의 회복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석유류와 공공서비스 가격의 하락으로 4월 중 0.1%로 크게 낮아졌으며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같은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은 데다 그간의 시장 안정화 조치에 힘입어 주가가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하였으며 환율은 변동폭이 줄어들면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가계대출은 주택 거래 감소 등으로 4월 들어 증가 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되었고 주택가격도 오름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지난 2월 경제 전망 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그리고 그 파급 영향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당분간 경제 전망은 코로나19의 전개 양상에 대한 그 가정에 기초하여 짚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전망은 전 세계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2, 4분기 중에 정점에 도달하고 국내에서도 대규모의 재확산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시나리오 하에서 금년 중 경제 성장률은 지난 2월의 전망치보다 크게 낮아진 마이너스 0.2%로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전망 수치를 제시하였습니다만 결국 앞으로의 성장 경로는 코로나19가 향후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국제 유가 하락과 수요 측 압력 둔화 등으로 2월 전망치를 상당폭 밑도는 0.3%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그 영향이 보다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경제 성장세와 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국내 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 상황과 그에 따른 국내외 금융 경제의 영향,
그리고 금융 안정 상황의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고 금리 이외의 정책 수단도 적절히 활용하여 통화 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표결에 참여한 의원 전원일치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조인재 의원은 오늘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은 출입기자 간사단에서 취합해서 대신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머니투데이 안재용, 조선비즈 조우님, 뉴스원 장도민, 민정의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4월 금통위 당시 코로나19 사태가 2분기 중에 진정돼서 하반기에는 개선된다는 기본 시나리오를 전제로 플러스 성장을 예상하셨는데요. 이번 앞서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이 비슷한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본 시나리오 외에 최상과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별 성장률 전망치는 어느 정도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통방 결정문에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겠다라는 문구를 명시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와 그 같은 올해 경제 전망을 저희들이 마이너스 0.2%로 전망했는데, 이는 제가 앞서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대한 어떤 그 가정을 세우고 거기에 기초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본 기본 시나리오라는 것은 글로벌 신규 및 잔존 확진자 수가 2, 4분기 중에 정점에 이른 후에 그러고 나서 차차 진정 국면에 들어서고 또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적 확산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은 대규모의 재확산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에 기초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금통위 이후에 한 달여를 지나 보니까 그는 글로벌 코로나의 전개 양상이 또 그때 봤던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 좀 진정 시점이 좀 지연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는 코로나19 확산이 다소나마 조금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는 그 남미를 비롯해서 그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저희들이 좀 감안을 했고요. 물론 그 워낙에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또 그런 코로나19에 대한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그 제 기본 시나리오보다 조금 낙관적으로 본 경우, 그다음에 그보다 상황이 좀 악화되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같이 숫자도 저희들이 짚어봤습니다. 물론 아마 오후에 저희 조사국에서 발표를 하겠지만 제가 그냥 숫자 대충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기본 시나리오는 마이너스 0.2였고 낙관 시나리오 하에서는 국내 경제 성장률이 좀 소폭의 플러스로 이렇게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비관 시나리오 하에서는 좀 마이너스 폭이 좀 비교적 크게 나타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후에 있을 경제 전망 설명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장세를 아까 뭐 지원하고라고 하는 그 문구는 우리 경제 전망에 현재로서는 뭐 마이너스 성장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 저희들의 방향도 성장세 뭐 좀 지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 해서 그런 취지에 따라서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원다영 기자 질문입니다. 지난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우리 경제 성장률이 0.4포인트 떨어졌다는 분석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최근 다시 격화하고 있는 미중 갈등이 올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시는지 질문하겠습니다. 네, 우리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경제가 이미 지난해에 경험하였듯이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여서 또 투자와 교육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특히 그 우리 수출의 그 수출 회복에는 상당한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양국 간 그 좀 무역 이슈를 중심으로 갈등이 이제 고조되고 있긴 하지만 향후 이러한 갈등이 정말 구체화될지 또 구체화된다면 어떤 조치가 어떤 강도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지금은 그것을 참 예상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이번 전망시에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수치에 반영하지 못하고 단지 저희들이 이제 하방 리스크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물론 아까 코로나19의 전개 양상이 제일 중요한 요인이 되겠지만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우리 경제, 특히 수출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이것 또한 하나의 큰 리스크로 지금 현재 좀 유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데이 한고은 기자, 블룸버그 엄재현 기자, 조선비즈 조은임 기자,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뉴스원 장도민 민정희 기자의 질문입니다. 정부 적자국채 발행이 크게 늘어나면서 시장금리가 급등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시장에서는 국고채 매입 등 한국은행의 시장 안정화 정책의 기대가 높은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예상된 추경 규모를 바탕으로 하느니 어느 선까지 매입을 해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정례적 단순 매입이 아니라 국고채 매입을 정례화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또 유통시장이 아닌 발행시장에서 매입할 계획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은의 국채 단순 매입이 다른 나라와는 좀 성격의 차이가 있지만 한은이 국채를 사준다는 행태를 보면 양적 완화로 해석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질문을 좀 조심하고요. 네, 현재 1, 2차 추경 등에 따른 이제 국고채 발행 규모가 이제 좀 확대되고 또 기간 산업 안정기금 채권도 이제 발행될 계획으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권 시장에서 수급 불균형의 우려가 이제 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그 3차 또 추경에 따라서 국고채 그 발행 규모가 추가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규모의 국고채가 발행을 하게 되면 그 수급 불균형에 따라서 어떤 시장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을 이제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제 이렇게 돼서 장기 금리의 변동성이 크게 이제 확대가 된다면 저희들이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필요시에는 국고채 매입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국고채 매입 규모 이런 것은 금융시장의 상황, 그다음에 국고채 수급 상황 등을 이제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현 시점에서 좀 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매입 수준을 얘기한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현재로서는 조금 이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례화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은행은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시장 불안 발생 가능성에 이제 유의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 가능한 다양한 시장 안정화 방안을 현재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장기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때 국고채 매입 확대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좀 적기에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는 그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다음이 발행시장에서 매입할 계획
여쭤보셨는데 이제 대부분의 나라 주요국의 중앙은행의 경우를 보면 국채 매입은 유통시장 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발행시장에서의 매입이라든가 또 직접 인수는 대부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아마 또 예외적인 경우에만 좀 실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직접 인수나 발행 시장을 이렇게 엄격히 이제 금지하고 있는 것은 만약 그렇게 되면 다시 말씀 직접 인수를 하거나 발행 시장을 통해서 대량으로 매입하게 되면 그것은 재정 확축의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이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 부채의 화폐화 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직접 인수나 발행 시장에서의 매입을 이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국고채 발행 증가로 인해서 채권 시장 수급 불균형이 생긴다면 유통시장에서의 매입을 통해서 그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고채 단순 매입이 그러면 양적 완화가 아니냐 그런 질문이셨죠, 그죠? 근데 이것이 꼭 그 의미가 용어 정의하듯이 양적 완화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채 이제 단순 매입,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국고채 단순 매입은 시장 불안에 대응해서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취한 조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다른 나라, 예를 들면 다른 나라에서는 주로 통화 정책 기조의 이제 추가 완화를 위해서 장기 금리의 추가 하락을 도모하는 그런 주요국의 대규모 양적 완화와는 좀 다소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풀리는 유동성으로 인해 자산시장 버블에 대한 우려가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 하락의 압박은 상존하고 있지만 세계 증시도 반등에 성공하는 등 향후 시장은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점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풀린 유동성과 기록적인 저금리가 자산 인플레를 더욱 심화시키고 이게 빈부격차로 이어질 우려는 없다고 보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이제 평상시와 같다면 그런 우려가 이제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의 저희들이 했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조치 또 낮은 수준의 금리 이것이 빈부격차로 이어지느냐 아니냐고 하는 그런 것은 조금 앞서 나가지 않았나. 이제 평상시라면 물론 이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 상황에 비춰서는 그렇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경기가 아주 부진할 때에는 그 경기 부진의 충격은 주로 취약계층한테 주로 집중이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재정정책이든 통화정책이든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취약계층의 어떤 그 소득 감소를 좀 막아주고 고용을 유지해주고 성장을 좀 높이는 것이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할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빈부격차 확대로까지 생각할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다음 질문은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아시아경제 김은별 장세희 기자, 이데일리 김혜미 원다영 기자, 뉴스원 장도민 민정혜 기자, 중앙일보 정용환 기자의 질문입니다. 실효하한을 고려한 금리 정책 여력이 얼마나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미 연준 내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이 된다면 한국은행이 0%까지도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금리 정책 여력이 많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양적 완화나 수익률 곡선 제어 등과 같은 다른 정책 수단을 쓸 상황도 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재정 지출이 크게 늘면서 재정 건전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재정 정책 여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높은 국가 부채 비율이 하는 입장에 부담이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네, 세 번째로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괴리를 두고 금융시장의 경기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디커플링 현상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코로나19 상황 자체의 불확실성이 큰데 금융안정 측면에서 우려되는 것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효화는 이 기자간담회 때마다 좀 단골적으로 나오는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뭐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효화안이라고 하는 것은 주요 5개의 금리, 또 그걸 국내외 금융 경제 여건 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볼 때 상당히 그 가변적일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번 금리 인하로 기준금리가 실효화한 수준에 상당히 가까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실효화는 그 여러 기준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자본 유출 측면에서만 본다면 미국 등 주요 선진국 국가보다는 우리나라의 경우 실효환율이 그거보다는 좀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미 연준이 금리를 마이너스 수준으로까지 내린다든가 하면은 실효안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만큼 또 우리의 정책 여력도 늘어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제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서는 아직까지는 강하게 그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뭐 이를 가정해서 연준의 마이너스 금리를 가정해서 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어느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기는 아직은 뭐 적절치 않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효화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본 유출 측면으로도 볼 수도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실물 경제에 대한 그런 그 금리 조정의 유효성, 그다음에 또 금융 안정 측면에서의 어떤 부작용,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봐서 실효화안을 평가해야 될 걸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이외 정책 수단 활용 가능성을 물으셨는데, 통화정책 완화 기조의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뭐 금리 이외 정책 수단을 통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뭐 어떤 정책 수단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저희들이 하여튼 모든 수단을 다 이렇게 염두에 두고, 제가 그때 TV를 올려놓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TV를 올려놓고 앞으로의 국내 경제 여건,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그 필요한 수단을, 필요한 조치를 저희들이 취해 나갈 그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 건전성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제 감염병 확산에 따른 전례 없는 위기로 인해서 실물 경제 위축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취약계층과 그다음에 또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보호하고 또 국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은 저는 충분히 그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런 위기에 저희들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에 따라서 뭐 성장 기반 훼손이라든가 그에 따른 잠재 성장률 하락,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피해가 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할 필요가 상당히 있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뭐 다른 나라 OECD를 비교해 보더라도 여타 OECD 국가에 비해서 재정
정책 여력이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뭐 IMF라든가 주요 기관이 다 일반적으로 내리고 있는 평가입니다. 물론 지금 재정 건전성 그 훼손 아까 우려를 하셨는데 당연히 적극적으로 재정을 필 경우에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또 당연한 거죠. 또 중요하고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위기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국가 채무 비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긴 시기에서 또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이제 같이 병행한다면은 그렇다면은 그런 노력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뭐 이러한 정책의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떤 위기에 대응한 또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적극적으로 재정을 피는 것은 그건 필요하다. 그다음에 그 단기적으로 그럴 채무비를 늘어날 수 있지만 긴 시기에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는 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디커플링 그 질문이시죠? 예. 지금 뭐 질문하셨듯이 코로나19 전개 상황이 아직도 이렇게 뭐 완전히 진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또 확산세가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 모든 나라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주가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고점 수준을 상당 부분 그걸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질문하셨듯이 이러한 디커플링에 대한 이제 우려들 하시는데 그럼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뭘로 보느냐 하면 한 세 가지로 정리한다면 먼저 거의 모든 나라들이 전례 없이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했다는 점,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측면에서 말이죠. 적극적인 정책 대응. 그다음에 또 주요국에서는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 점. 그리고 또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진 점. 뭐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디커플링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이제 우려되는 면도 물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 회복 시기와 속도 관련해서는 제가 불확실성이 높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 지연될 경우에는 또 거에 따라서 시장 기대가 조정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그런 금융시장 측면에서 보면 그것도 하나의 좀 우려할 만한 그런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안정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이 예상보다 이제 장기화될 경우에는 우리 소위 각 경제 주체의 부채 규모가 좀 확대되고 또 장기화될 경우에 취약계층의 어떤 채무 상환 능력이 저하되는 점 이것이 이제 금융 안정 리스크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우려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국내 상황을 이렇게 비춰보면 이것이 혹시 국내 금융 시스템에는 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은 물론 이제 코로나19 지속 기간하고 또 경제 회복 속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국내 금융기관의 보건력이 상당히 양호한 수준에 있다는 점을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비즈 조은인 기자 질문입니다. 조현재 금통위원이 보유주식 논란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금통위원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금통위원이 규정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문제는 두 차례 연속 되풀이가 됐는데요.
금통위원 선임 뒤에 주식 처분에 관한 하는 내부의 지침이 없었는지, 그리고 향후 이런 문제에 대응할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네, 금통위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 공개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금통위원으로 이제 선임 발표가 나게 되면 저희들은 이제 금통위실에서 관련 법률과 이제 절차, 아까 말한 재산 공개 관련된 그런 절차를 이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은 재산 공개 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선임되고 나서 1개월 이내에 이를 매각하거나 또는 백지 신탁 또는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윤재 의원도 이게 관련 곡에 따라서 이제 직무 관련성 심사를 이제 청구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조윤재 의원은 그 주식 보유 시에 지켜야 할 법규, 절차 이런 것을 현재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은 뉴스핌 백지영 기자 질문입니다. 오늘 오후 중국 전인대에서 홍콩보안법이 통과되고 주말엔 미국에서 제재 조치가 예상이 됩니다. 이미 위안화의 역외 환율이 7위안을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 카테고리에 있는 원화 환율 변동 리스크도 커질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한 한은의 대응 계획 및 전망이 궁금합니다. 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중 간의 갈등은 글로벌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환율 등 외환 부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원화 환율은 유한화 환율과의 동조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미중 갈등의 전개 양상에 따라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러한 시장 상황의 전개 양상을 그야말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또 필요시에는 예를 들어서 무슨 쏠림 현상이 있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투데이 김남현 기자 질문입니다. 일각에서는 6월에 3차 추경이 통과되고 국채 발행이 늘어났을 때 시장 금리가 상승할 텐데 그때 금리를 인하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기도 했었습니다. 낮은 기준금리 상황에서 효과가 더 극대화될 것이라고 봤기 때문인데요. 기준금리 인하를 7월이 아닌 5월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영향이 이제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경제 성장률이 거의 0% 근처로까지 떨어지고 물가 상승률도 크게 낮아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 시점에서 금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이투데이 김남현 기자 그리고 뉴스원의 장도민 민정희 기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이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좁혀졌는데요. 통방문에 보면은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 문구가 삭제가 됐습니다. 기준금리가 실효 하한까지 내려왔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비우량 회사채 매입을 위한 SPV 설립이 확정이 되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운영에 있어서 한은의 역할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했습니다. 네, 실효화한으로 내려왔느냐고 하는 질문은 제가 앞서 실효화한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답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SPV에 관련 역할은 저희들이 이제 SPV에 대한 자금 지원은 한은법 80조에 이제 따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80조에 따르면은 긴급 여신을 제공할 시에 해당 기업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이제 조사 확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법 취지에 맞춰서 이제 SPB 운영에 저희들이 그 가서 필요한 룰 그리고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룰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것은 또 정부 당국과 한번 계속 뭐 협의해 나갈 생각이고 뭐 현재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